유의해야 돼. 배우 발음으로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시발 자동차. 자, 안녕 유튜브 친구들. 기대를 했나요? 이번 사시는 또 어떻게 선생님이 변화를 했을지, 분장을 했을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기 오리발 물개 박수를 하고 현타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조금 멀쩡한 모습으로 1시간만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에는 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또 분장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진짜 좀 멀쩡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쓰고 싶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학습지를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놓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녹화되고 있지? 되고 있구나. 이 기술 파트 어디 있어 이거? 잠시만요. 자, 찾았습니다. 1번 수업 내용을 잘 듣고 1차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차시 첫 번째 문제, 여기 학습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차시 첫 번째 문제. 수업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수상수송 수단의 발달 과정을 나열하시오. 물론 이제 칸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순서대로 쓰라라고 했던 것은 이 순서입니다. 네 칸을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뗏목, 그리고 범선, 그리고 증기선, 디젤선 이렇게 이 정도로 그건데, 사실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뗏목, 그리고 범선, 그리고 디젤선하고 증기선을 함께 세 번째 칸에 쓰셔도 되시고, 네 번째 핵 발전 선박을 쓰셔도 되겠죠. 핵 관련해가지고 핵으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잠수함이나 선박들이 운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3번 연소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열하시오. 이것을 선생님이 두 번째 수업에서 저기를 하기로 했는데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은, 자, 첫 번째 뭡니까?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타는 겁니다. 무엇을 태우는 과정이 연소인데, 자, 이러한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 탈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냥 내가 이 허공에 라이터를 켠다라고 해가지고 불이 나진 않죠. 자, 탈 물질이 첫 번째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산소를 의미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칠판에 내가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한 3초간 붙인다라고 해가지고 칠판이 막 호로록 타버리니? 그렇지 않죠. 왜? 칠판이 타기 위해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 종이에, 이 학습지에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3초간 불을 붙이면 아마 이 종이는 탈 겁니다. 그만큼 이 종이의 발화점은 칠판의 발화점보다 낮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 탈물질, 그리고 공기,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으면 연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왜 냈냐면 사실 그 우주선하고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했어야 됐는데 그 설명이 2차 시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은 자 4번입니다. 우주선은 어떠한 이유로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에서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자 우주선의 엔진에서는 당연히 연소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라고 했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죠. 공기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소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대기권 밖을, 다시 말하면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주선이 보이니 혹시?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 부분에 압축 공기실을 만듭니다. 압축 공기실을 만들어서 공기를 굉장히 압축시켜서 그 실에 유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주선이 공기를 머금고 우주 밖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 밖에서도 대기권 밖에서도 그 압축 공기, 다시 말하면 우주선에 있는 공기를 태워가면서, 산소입니다. 태워가면서 우주선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힌트는 압축 공기실입니다. 우주선에는 압축 공기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보시면 1번은 당연히 그 내용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번 자전거의 운전자 안전수칙도 나와 있었고, 3번 자전거 사고 유형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 다음 각각의 수송수단의 안전수칙 중 알고 있는 수칙 하나씩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오늘 수업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보시고 2차 시와 3차 시 학습지를 같이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해야 될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수송수단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수송수단의 사고의 원인과 그 사고 원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전거가 어떤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죠?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죠? 서연이. 자, 서연이도 역시 오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자전거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의 교통법규 4가지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었죠. 자, 보시겠습니다. 쓰지 않겠어요. 역시나 차. 보이시죠? 좋아요. 자, 이게 바로 자전거의 교통법규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수칙 4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맞죠? 자, 역시나 적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이렇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은 4가지가 역시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고도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차단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칠판에 쓰지 않으니까 빨리 복습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용을 학습해 볼 텐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전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에 따른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자동차. 자,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육상 수송 수단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수송 수단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높을까 낮을까? 세은이 대답해 보세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세계 1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사망 사고죠. 자동차 사망 사고도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32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자, 사망 사고, 그러니까 36개국 중에서 32위라고 해가지고 사고가 그만큼 많이 안 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36이면 젤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5, 34, 33, 32겠죠.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불명예지, 불명예. 저기 36개국 중에서 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안 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사고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일 많다. 그러니까 36이 1등이니까 36, 35, 34, 33, 32. 5위나요? 36, 5, 4, 3, 2. 다섯 번째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가. 자동차 사망사고가 작년에 3,300여 건 정도, 정확하게 뭐 3,349명인가가 아무튼 죽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작년에 한 3,300여 명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19년. 그래서 2020년까지는 2,000명 이하로 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뤄야겠죠, 그 목표를. 뭐 이제 잘 지켜질지는 가봐야 할 텐데, 아무튼 저 정부의 목표에 여러분들이 부합하는 방법은
오늘 배우는 대중교통의 안전수칙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자동차는 그만큼 육상 수송수단 중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자동차의 물리적 특징을 알면 사고를 한층 더 잘 예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의 3가지 물리적 특성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갖는 3가지 물리적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정지거리다. 정지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 자, 다시 말합니다. 자동차가 갖는 물리적 특징 3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사각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책에 나와 있죠? 충격력. 자, 이 3가지의 물리적 특성을 특징을 갖는데요. 정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정지하는 거리가 정지거리지. 그렇겠죠? 맞지, 영빈이? 자, 근데 이 정지거리를 우리는 또 디테일하게 2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 정지거리를요.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자동차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운전자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시야라는 게 있잖아. 시야. 시아 말고 시야. 지금 누구 뜨끔했습니다. 자, 운전자의 시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장애물이 사람이 됐든 또는 동물이 됐든 장애물이 보이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가시거리라고 하죠. 내가 보이는 거리, 그거를 가시거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장애물이 서 있었는데 운전자가 그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다가 장애물을 발견했어. 장애물을 발견하면 하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 밟아야겠다라고 하잖아. 근데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브레이크가 작동되니? 아니죠. 자, 위험 감지했어. 앞에 장애물이 있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브레이크 밟아야겠다.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위험을 눈으로 본 다음에 이 시각이죠. 감각기를 통해서 이 발이 운동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그게 0. 몇 초겠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딱 하고 밟을 때까지도 자동차는 운행을 해야 해. 운행을 하죠. 그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공주거리. 자, 공주거리가 뭐라고?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인지를 했어. 인지를 앞에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브레이크 밟아야겠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때까지 자동차가 가고 있죠? 맞죠? 이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시간, 그 걸리는 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하고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자마자 차가 끽 하고 바로 쓰니? 아니죠. 어떻게 돼? 끽 하면서 자동차가 밀리죠.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여기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입니다. 브레이크를 딱 하고 밟았는데 자동차는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리면서 멈추는 그 거리를 제동거리. 근데 이제 장애물 앞에서 딱 제동이 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고 여기는 뭡니까? 운전자가 위험을,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발견한, 감지한, 인지한 시점이 되겠지. 자, 여기는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저기 앞에 사람이 있네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도 자동차는 운행을 하잖아. 그 이동 거리를 공주거리.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자동차가 바로 안 서. 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거리를 제동거리. 그래서 이 정지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 얘와 얘를 합한값이다. 둘 다 합한값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생님이 분장을 안 하니까 얘들아 조금 수업이 원활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튼 그 이번 5차 시에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현타가 좀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복장을 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동거리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제동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이어의 상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후화가 됐어. 그러면 제동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죠. 이 제동거리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타이어의 상태가 바로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어떤 거? 그렇지, 노면의 상태. 다시 말하면 길의 상태. 눈이나 비가 오면 노면이 어때? 꽁꽁 얼거나 미끄럽죠? 그러면 제동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제동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공주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한 시점은 지우겠습니다. 자, 공주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자의 능숙함 정도.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상태.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운동 신체 능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지 감지를 빨리 하는데 나이가 조금 드시면 이렇게 사방팔방을 살피기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떨어지죠, 인지 능력이. 그래서 장애물이다 하고 제동을 하는 데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번씩 유튜브에 나오지만 이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남녀 이렇게 저기 또 성차별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니까 한 번씩 유튜브에 나오지만 이 신체 능력이 안 좋아가지고 장애물이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아? 이렇게 비껴나가가지고 악셀을 밟는 경우가 있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니? 참 여기가 브레이크고 여기가 악셀이지. 여기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차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공주거리가 좌지우지 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능숙한 스킬, 능숙함에 따라서도 역시 좌지우지가 될 수 있겠죠. 운전자의 상태랑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제동거리에 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종류. 여러분들이 보통 보실 수 있는 중형차 있죠. 소나타, K5, SM5 이런 중형차는 차의 무게가 한 1.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차 G90 같은 경우는 2톤이 넘어갑니다. 2톤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은 어떻게 되겠어? 15톤 덤프, 30톤, 25톤 덤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적재를 25톤 하면은 말 그대로 25톤에다가 차 무게까지 있으니까 30톤에 가까운 그러한 무게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30톤이라는 것이 100km의 속도로 달릴 때랑 1.5톤이라는 자동차가 100km의 속도로 달릴 때랑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멈추는 제동거리의 차가 똑같을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도 제동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주거리나 제동거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정지거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지거리를 좌지우지 해주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라? 평소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라.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멀면은 이런 게 조금 안 좋아도 내가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전거리라는 것도 매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후의 영향을 받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노면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평소 앞차와 유지하는 간격보다 훨씬 더 긴 간격을, 더 큰 간격을 유지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지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사각지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시간 체크 좀 할게요. 원래 벌써 30분 됐네요. 자, 사각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딱 탑승을 했는데 앞유리 있지, 옆유리 있지, 뒷유리 있지. 그래서 전방과 측방과 후방은 이제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데 전방 유리와 측면 유리 사이에 이 필러라는 게 있어. 여기가 전부 다 유리창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니죠. 전면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측면에 유리창이 있는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사이에 필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 이 말이지. 앞유리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옆에 필러라는 이 보강재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보강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창문과 뒷창문이 쭉 연결돼 있어? 뒷좌석 창문이? 아니죠. 앞좌석 창문이 있으면 안전벨트가 나오는 필러가 또 있죠. 그리고 뒷창문이 있죠. 그래서 앞유리 옆에 붙어있는 필러를 A 필러, 그리고 이 안전벨트가 나오는 이 필러를 B 필러, 그리고 그러니까 뒷좌석, 내가 지금 뒷좌석이야? 뒷좌석에 탔어요. 옆에 유리창 있죠? 그 다음에 뒷유리 있어요. 뒷유리 옆에 이렇게 또 보강재가 들어가죠. 철재가. 안에서 보면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그 필러를 C 필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유리와 이 측면 유리 옆에 들어가는 것이 A 필러, 그 다음에 이 안전벨트 나오죠. 여기가 B 필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뒷좌석 유리와 뒷유리를 나눠주는 필러가 C 필러입니다. 순서대로 A, B, C 앞에서부터. 자, 이 필러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앞유리와 옆유리 사이에 필러가 있으니까 내가 이 필러를 통해서는 필러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이겠죠. 보행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지대를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어. 내 이렇게 앞에 있지만 이 앞에 범퍼보다 낮아. 이 범퍼보다 낮게 깔리는 유형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어린이 아니면 개나 고양이가 있겠죠. 어린이 4살, 5살짜리는 운전석에 앉잖아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보이지. 그런데 키가 이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는 그 범퍼 높이보다 낮은 범퍼 이하의 그 지대가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고, 말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A 필러가 또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사각지대가 됩니까? 뒤에서는 뒷 범퍼 밑에 부분, 뒷 범퍼보다 낮은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보통의 차들은 후진을 할 때 이 액정 디스플레이에 트렁크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다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긴 했는데 원래 같으면 그 부분도 사각지대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제 저기가 있고, 이해되시죠? 자동차. 이게 지금 사이드미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다 보이는데 일부는 낮게 깔려서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유리창이라고 해봐. 이게 지금 위에서 자동차를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그럼 여기에 이제 A 필러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안 보이겠죠. 그리고 또 이 거울이 운전자가 이렇게 타 있어. 여기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을 해 팔로. 얘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이 거울에 반사돼서 보여요, 안 보여요? 반사각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역시 측면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측면 사각지대는 이 거울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 여기 사각지대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 전방 사각지대와 이 후방 사각지대는 범퍼 이하입니다. 범퍼 이하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같은 경우는 앞범퍼, 뒤에 같은 경우는 트렁크 이하.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사각지대와 뒤에 있는 사각지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운전을 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싹 한번 돌아보고 나서 운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겨울철에 이제 고양이들이 길냥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주차장에 멈추고 나면 엔진이 아직은 따뜻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그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기 전에 엔진룸을 탕탕탕 쳐가지고 본네트 아시죠? 본네트를 탕탕탕 쳐가지고 고양이를 쫓아내주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에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력은 자동차 속도 뭐에 비례하니? 은솔아?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7km의 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충격력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지금 빵 떨어지는 그 충격력하고 동일시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15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 이 정도 높이에서 내가 뒤로 빵 하고 떨어지는 거랑 같은 충격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km의 속도로 자동차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력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얼마나 아플지 여러분들 대충 가늠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중교통의 안전 수칙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바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저기 그걸로 하면 되잖아. 이번 것은 영상으로 이렇게 가늠하도록 할게요. 그 배속을 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버스, 열차에는 지하철하고 기차 다 포함되는 것이죠. 버스, 열차, 그리고 비행기, 배의 이용 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타요.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말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차례를 지키면서 버스에 올라타요. 버스 요금을 내요.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면 손잡이를 꼭 잡아요. 내릴 때는 배를 눌러요. 차가 완전히 멈추면 일어나서 천천히 내려요. 지하철표를 구입해요. 요금을 내고 개찰구를 지나가요. 안전선 뒤에서 서서 기다려요.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리면 타요.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면 손잡이를 꼭 잡아요. 문이 열리면 차례대로 내려요.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많고 버스도 오가기 때문에 뛰거나 장난을 치면 위험해요. 버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완전히 멈추어 서면 차례로 줄을 서서 앞문으로 타요. 버스에 타면 앉을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등을 붙여 바르게 앉아요. 그래야 버스가 덜컹거려도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고 멈출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먼저 양옆을 살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할 때 내려야 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뛰다가 넘어지거나 선로로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해요. 노란색 안전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려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큰 바람이 일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문이 열리면 안에 탄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요.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부딪혀 다칠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는 발 아래를 확인해야 해요. 발이 틈새에 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타요. 의자가 있으면 바르게 앉고 서서 가야 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칸과 칸을 연결하는 부분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지나갈 때만 사용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응? 그렇죠? 이거. 응. 어떻게 수준이 좀 맞죠? 하늘이 괜찮았어? 참 요즘에 저기 혜진이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하늘이한테 댓글 단 것 같아요. 저기 까부냐 이렇게 댓글을 단 것 같은데 혜진이 선배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응? 하늘이는 3학년이잖아요. 아시겠죠? 너는 2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비행기랑 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는 비상구의 탈출로라든지 비상구의 위치, 그러니까 탈출 복도, 탈출 경로들, 알겠지? 탈출할 수 있는 문,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 가셔도 이렇게 그 비상 대피로 다 확인하시죠. 영화 보기 전에.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또 이 소화기의 위치 같은 거 혹시나 선체가 불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날씨가 좋지 않아, 그래서 파도가 너무 심하면 풍랑주의보나 이런 거 뜨면은 파도가 너무 이렇게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갑판 위에 올라가지 않고, 또 갑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 난간을 잡으시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 나가서도 안전 이 바 있죠? 안전 바 밖으로, 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놓는다든지 막 엄청나게 난간에 이렇게 대자로 기대고 있는다든지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행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 아까 비상 탈출구를 또 탈출문을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명조끼의 위치 확인하시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계속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그렇죠. 스튜던트라고 할 뻔했습니다. 스튜어드랑 스튜어디스가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오다니잖아, 비행기 복도를. 그러니까 비행기 스튜어디스의 말씀에 잘 집중하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내 지시사항을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차 시수업 굉장히 길었습니다. 빨리 보기 1.2배속, 1.5배속으로 보시고 영상 마무리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